물질의 특성 2 하겠습니다. 밀도라는 것은 density라고 해요. density. 부피와 질량의, 그러니까 밀도라는 거는요, 즙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즙. 이게 무슨 뜻이냐?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먼저 부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부피는 물질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죠. 그래서 단위는 밀리리터, 리터, 세제곱센티미터, 세제곱미터. 왜 세제곱센티미터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지. 센치를 몇 번 곱해요? 3번 곱하니까 이게 바로 부피죠. 그래서 세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겁니다. 측정기구로서는 눈금 실린더나 피펫 등이 있고요. 질량이라는 거는 질량하고 무게를 구분하셔야 돼요. 이 무게라는 건요, 지구에서 잴 때 아니면은 저기 달에서 잴 때 틀려요. 중력에 따라 틀린데 질량은요, 지구에서 재나 달에서 재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장소에 관계없이 그랬어요. 장소에 관계없이 일정한 물질의 고유한 양이다 그랬어요. 단위는요, 미리그램, 그램, 킬로그램 등이 있고, 밀도라는 거 합시다. 밀도라는 거는 즙이라고 그랬죠.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는 부피의 단위들이 나오고요, 위에는 질량의 단위들이 나오는 거죠. 밀도의 특성 보면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이거는 특성이라고 했으니까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2번 같은 물질이면 양에 관계없이 항상 나오죠. 물질의 특성에서 양에 관계없이. 이것도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로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물질은 당연히 위로 뜨겠죠. 물질의 종류에 따라 밀도가 다른 까닭입니다. 왜냐면 부피가 같다고 한다면 즙에서 부피가 같다면 질량이 다르다는 얘기인데, 그 물질을 이루는 원소들이나 원자들이 또는 분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무게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밀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원자하고 분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원자는요, 쪼개다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때까지 쪼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자인데, 분자는 뭐냐면 그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있는 것까지 자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CO2예요. CO2. 얘 분자라고 하거든요. 이산화탄소는요,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불을 끄는 데 사용해요. 근데 얘를 더 분리를 하면 탄소하고 산소로 바뀌죠. 탄소는 불에 잘 타요. 산소도 불을 잘 태우게 하는 거지. 그러면 CO2의 성질을 얘네들은 갖고 있지 않지. 그러니까 CO2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가 뭐다? 분자다. 근데 이걸 더 쪼갰다? 성질을 잃어버렸다? 더 쪼갰다 뭐라고 그래요? 원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밀도의 변화 나옵니다. 밀도의 변화에서 하나 알아둬야 될 공식이 하나 있어요. PV는 nRT다 라고 해요. P는 여기서 압력을 얘기하고요. 압력. V는 부피. 뭐 N은 몰수, R은 뭐 기체의 상태 방정에서 이루는데 이건 뭐 알 필요 없고요. 이건 T는 절대 온도입니다. 절대 온도라는 거는 여러분 섭씨 있죠? 섭씨에다가 273을 더해서 얘 단위는 켈빈입니다. 그냥 이 정도만 그냥 알아두시고, 아니 들어보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런데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PV와 TE의 관계입니다. 온도가 높아졌다.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증가한다 그랬죠. 그러면 아까 집에서요, 부피가 증가한다 라고 하면 이게 밀도잖아요. 분모가 증가했으니까 밀도는 감소한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압력이 높아진다. 그럼 압력하고 부피는 서로 반비례 관계지. 압력이 높아지면 부피가 감소한다. 따라서 부피가 감소한다는 건 분모가 작아진다는 거지. 밀도가 증가한다는 거죠. 물질의 상태에 따른 밀도 변화. 일반적으로 같은 물질일 때는 부피가 어디가 제일 크겠어? 기체, 액체, 고체. 이 순이죠. 보통 이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도 잘 알아두시면 되겠죠. 물은 좀 틀려요. 물의 밀도는 물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얼음, 수증기 순입니다. 밀도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물질의 상태에 따른 밀도 변화는 일반적으로 같은 물질의 부피는 누가 제일 커요? 기체가 가장 크고 액체가 크고 고체가 크죠. 그러니까 부피가 얘가 가장 크니까 밀도는 반대가 되는 거지. 고체, 액체, 기체 순으로 되는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물은 얘가 액체잖아요. 얘가 고체고 얘가 기체잖아. 그치? 그런데 예외적으로 물은요, 얼음보다 액체가 더 밀도가 더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 빙하 보시면 물 위에 떠 있잖아요. 원래 고체가 더 밀도가 크니까 가라앉아야 될 것 같은데, 물은 예외적으로 액체가 더 밀도가 크기 때문에 빙하가 뜨는 겁니다. 혼합물의 밀도다. 성분물질이 섞여 있는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소금물 같은 것도 뭐 옛날에 김장할 때나 아니면 간장 담글 때 같은 때 이렇게 달걀을 넣어놓고 소금을 막 타면은 소금이 둥실둥실 이렇게 뜨게 한다.
소금을 많이 녹인다는 얘기는 밀도가 더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달걀이 밀도가 더 낮으면은 위로 뜬다는 얘기입니다. 밀도를 이용한 이에 물 위에 뜨기 위해 구명조끼를 입는다. 사람은 물보다 밀도가 더 높으니까 가라앉을 텐데 이 구명조끼를 끼게 되면은 뜨게 되는 거죠. 이번 물 위에 뜨기 위해 파도 타기를 할 때 서프보드를 이용한다. 뭐 이런 것들이요. 그냥 뜨는 겁니다. 잠수구가 물속에 가라앉기 위해서 납조각을 어느 한계에 가면 사람이 빠질 것 같아도요. 사람은 5m 이상 빠지지 않아요. 거기가 거의 물하고 밀도가 일치하는 지점이라. 그래서 사람은 이제 공기가 들어가면 뜨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납조각을 가지고 밀도를 높여서, 왜? 질량을 높인 거죠, 얘는. 광고풍선을 하늘 위로 뜨게 하기 위해 헬륨으로 채운다. 공기가 이렇게 있어요. 얘보다 밀도가 작아야지 위로 뜰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헬륨 기체, 아주 무게가 작은 헬륨 기체를 넣는 거지. 집에서요, 질량을 낮춘 겁니다. LPG 누출 경보기는 바닥에 설치하고 LNG 누출기는 천장 쪽에 설치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LPG라는 거는 그 천연 액화가스라고 그래요. 천연 액화가스. 이거 페트롤이라고 해서 그 석유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얘는 바닥에 설치한다는 건 우리 가스레인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얘가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아래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보기를 아래다 두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천연가스라고 하는데, 얘 천연가스는 어디서 나오냐면 그냥 우리가 그 땅속에서 끄집어 내는 거예요. 이건 석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얘는요 공기보다 가벼워요. 그러니까 가스레인지가 이렇게 있을 때 위에다 놔야지 얘가 왜냐면 뜰 거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옆에 거 살짝 보시면은 우리가 이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플라스크 눈금 실린더 이거 사용하는 거 플라스크에다 넣고 이 눈금을 볼 때 어떻게 보는지 여기 그래서 이 지점으로 이렇게 본다. 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기울기가 밀도다 그랬어요. 밀도는 뭐예요? 즉 부피분의 질량이다. 우리 그 1차 함수에서 배웠죠.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 바로 기울기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부피분의 질량이 바로 기울기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밀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로 가볼게요. 이것도 뭐 공표 가입표겠죠. 다 항상 나오는 게 공표 가입표니까. 1번 물질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를 질량이라고 해요? 아니죠. 부피라고 하죠. 2번 부피는 눈금 실린더 피펫을 이용해 측정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3번 눈금 실린더의 눈금을 읽을 때 액체 표면의 눈의 높이가 수평이 되도록 한다. 맞는 말이죠. 부피의 단위 이거는요 질량의 단위니까 틀렸죠. 2번 그림은 여러 가지 물질을 이렇게 넣었을 때 나타낸 것이다. 밀도가 가장 큰 물질은 뭐예요? 돌이겠지. 제일 아래 뜨니까, 아래 가라앉으니까. 밀도가 가장 작은 물질은 나무가 되겠습니다. 위에 뜨니까요. 3번 다음 밀도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그랬어요. 밀도는 물질이 단위 부피당 뭐를 나타낸다? 질량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의 밀도를 측정할 때 전자저울과 눈금 실린더가 필요하다. 실린더가 필요한 거 보니까 뭐예요? 액체죠. 액체. 물질의 종류가 같으면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뭐예요? 일정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됐죠? 4번 갈게요. 다음 그림은 질량이 10g인 나사못을 물 20리터에 담긴 눈금 실린더에 넣은 모습이다. 나사못의 그 밀도를 구하세요. 그랬죠. 나사못을 넣으니까요. 지금 몇 밀리리터 늘어났어? 5ml 늘어났네요. 됐죠? 그러니까 얘는 그 부피가 5ml가 되고요. g이 어떻게 돼? 10g이 되는 거죠. 따라서 2.0g ml 이게 밀도입니다. 5번 그림은 밀도가 10.5g인 막대를 절반으로 나눈 모습이다. 나눠진 조각의 밀도는 양에 관계없이 한다고 그랬어요. 10.5g per 세제곱센티미터. 이 단위까지 꼭 써주셔야 돼요. 6번 그러면 물에 달걀을 넣고 소금을 녹여줬을 때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액체 가다의 밀도 누가 가장 밀도가 큰 거야? 소금을 녹여갖고 지금 물에 대한 밀도인지 뭐 액체에 대한 밀도구나. 액체에 대한 밀도니까 누가 가장 높아? 다가 가장 높죠. 가순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저기 또 문제로 가셔야 되겠네. 문제 1번입니다. 밀도 01번입니다. 그림은 물의 부피를 측정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눈금을 읽을 때 눈의 위치와 물의 부피를 옳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죠. 1번에 보니까 나가 가장 많네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39ml가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곰돌이 모양 젤리의 부피를 측정하려고 했다. 다음 단어를 모두 사용하여 젤리의 부피를 측정하는 방법을 찾아 뭐 하세요? 눈금 실린더에다가 물을 집어넣고요. 그 젤리를 넣으면 되겠죠. 뭐 그냥 뭐 애들 하는 거죠. 3번입니다. 다음 중 부피와 질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부피의 단위로 1번 맞습니다. 2번 부피는 물질의 모양에 관계없이 측정할 수 있다. 뭐 모양에 따라서 뭐 액체일 수도 있고 뭐 측정할 수 있죠. 질량은 장소에 관계없이 일정한 물질을 고유한 양이다. 맞는 말이고요. 질량은 전자제를 측정하여 이용할 수 있고요. 부피와 질량은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다. 특성은 아닙니다. 조심해야 될 게 질량은 아까 고유한 양이라고 했습니다. 4번 가겠습니다. 그림은 비커에 물질 A씨를 넣은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물질의 밀도를 이걸 뭐 표시해서 하라 이렇게 했죠. 누가 가장 밀도가 커요? A, 그다음에 C, B 순이겠죠. 5번입니다. 비커에 액체 물질을 A씨를 차례로 넣었더니 그림과 같이 층을 이루었다. 이 비커에 밀도가 0.9인 고체 물질을 넣었을 때 물질의 위치로 오른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A가 지금 몇이에요? 1.59, B가 1.00, C가 0.79입니다. 어디에 와야 돼요? 정답 4번이죠. B와 C 사이에 와야 되죠. 왜냐면 밀도가 그 사이에 있으니까. 6번입니다. 다음 중 25도씨에서 밀도를 나타낼 때 반드시 압력과 함께 표시하는 물질이 뭐다? 뭐예요? 산소입니다. 왜냐면 이거 기체잖아요. 기체는 우리가 압력을 항상, 왜냐면 기체가 많을수록 이것들이 부피가 틀려지다 보니까 압력을 꼭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메탄올의 밀도를 구하기 위해 질량과 부피를 측정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어요. 7번 보니까 다음 중 메탄올의 질량을 증가시키면서 빈 비커에다가 30ml 넣고 메탄올과 비커의 질량을 측정했죠. 질량을 증가시키면서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했을 때 질량과 밀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은 밀도는 일정하죠. 질량을 증가시켜도요. 밀도는 일정하다 그랬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8번입니다. 메탄올의 밀도를 구하고 풀이 과정을 설명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은 빈 비커에 지금 부피가 몇이에요? 30ml지. 그 다음에 질량이 어디 나와 있나요? 질량이 나와 있지 않아서 얘는 구하기가 못 구하겠네요. 그냥 넘어가십시오. 9번입니다. 표는 A 질량과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의 밀도는 배워볼게요. 즙이라고 그랬죠? 부피가 몇이에요? 10분의 24니까 2.4 맞는 말이죠. 2번 C의 부피가 증가하면 C의 부피가 증가하든 질량이 증가하든 밀도는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2번은 틀린 말이죠. A와 D의 밀도비는 3대 1이다 라고 했어요. D 볼게요. D는 부피분의 0.8 정도 되고 아까는 2.4니까 3배 맞네요. B와 E 여기는 밀도가 0.6이고요. 여기는 밀도가 0.6이네요. 그래서 B와 E는 같은 물질이다. 4번도 맞는 말이네요. A 중 밀도가 가장 큰 물질은 A이다. 뭐 구해보면요. 뭐 나오겠죠. 1.2, 0.8, 0.6, 그러니까 2.4인 A가 가장 큰 물질입니다. 네, 1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물질 A와 질량과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밀도가 가장 크다 그러면 부피가 가장 크고 가장 작고 질량이 가장 커야 되겠죠. 따라서 A가 가장 클 겁니다. 밀도가 가장 작다는 부피가 가장 크고 질량도 가장 작아야 되니까 1번입니다. 11번 그림은 물에 녹지 않는 고체 물질 A씨의 질량과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그런 것은 그랬어요. 밀도가 가장 큰 물질 같은 부피에서요. 뭐 같은 부피라고 합시다. 이렇게 질량이 가장 큰 게 밀도가 가장 큰 물질이지. 그러니까 C가 아니라 A가 되겠습니다. 기억번 틀렸죠. 보통 대충 봤을 때요. 대충 봤을 때 A가 B의 3배이다 라고 했어요. A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부피를 1로 잡았을 때 한 이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되겠네. 1점 몇 정도 되는데요. 이 기울기가 보시면 기울기가 몇이 나오나 볼게요. A는 1분의 4, 4죠. B는 3분의 4죠.
그러니까 4대 3분의 4네. 3으로 곱해주면 12대 4가 되고 나눠주면 3대 1. 아, 3배 맞네요. A씨를 모두 물에 넣었을 때 물에 뜨는 물질은 한 가지이다 그랬어요. 물의 밀도가 몇이라고 했어요? 1이라고 그랬지. A는 4니까 가라앉을 거고요. D도 1보다 약간 크니까 가라앉을 거고. 그 다음에 C는 0.8 정도 되죠. 5분의 4니까. 그러니까 얘는 물에 뜨겠죠. 그래서 한 가지다. 그래서 님과 D가 정답 4번입니다. 12번입니다. 그림은 아르키메데스가 질량과 같은 왕관과 순금을 물이 가득한 그릇에 넣었을 때 넘친 양의 물의 양을 나타낸 것이다. 왕관이 순금으로 만들어졌는지 쓰고 그렇게 판단할 거는 뭐예요?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다른 게 이물질이 들어갔다 그러면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물 나온 물의 양이 뭐예요? 부피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밀도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입니다. 또 앞으로 가셔갖고요. 이제 여기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용해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해도입니다. 용해도는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고르게 섞이는 현상인데 얘에서는 세 가지 용어를 알아야 돼요. 용질이라는 건 우리 설탕물 할 때 설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매는 얘를 녹이는 물이 있잖아요. 물을 용매라고 해요. 얘네 둘을 섞은 걸 뭐라고요? 같이 용질 플러스 용매를 용액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 용질 플러스 용매가 바로 용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녹는 거를 과학에서는 뭐라고 그래? 용해라고 합니다. 포화용액과 불포화용액. 포화용액은 어떤 온도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을 갖다가 용질의 양을 갖다가 우리가 포화용액이라고 해요. 다 녹아있는 용액이요. 불포화용액은 아직 용질이 다 녹아있지 않은 걸 불포화용액이라고 합니다. 용해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용해도 보겠습니다. 어떤 온도에서 몇 그램? 용매 100g이죠. 이거 중요합니다. 100g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g수입니다. 온도와 용매가 같을 때 같은 물질이면 용해도는 당연히 일정하겠죠. 용질의 종류, 온도에 따라 다르다. 여기서 용매와 용해도는 용매와 용질의 종류나 온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해도 곡선이라고 옆에 지금 그래프 하나 나와 있죠. 1번 이게 용해도 곡선인데 여기 이 선 위에 있는 점들 있잖아요. 이 선 위에 있는 점. 보시면 이 선 위에 있는 점들 있죠. 얘네는 여기까지만 녹을 수 있으니까 얘가 바로 포화용액입니다. 첫 번째, 용해도 곡선 위의 용액은 다 포화용액이다. 용해도 곡선이 길이가 클수록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크겠죠. 얘 지금 되게 가파르잖아요.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의 크기가 아주 급변하고 있죠. 3번, 용액을 냉각하면 석출되는 용질의 양을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용해도를 보면 여기서 이만큼 녹는데 여기를 온도를 이만큼 내렸다. 그럼 이만큼이 석출, 즉 녹지 않고 나온다는 얘기죠. 고체와 기체의 용해도입니다. 고체의 용해는 대체로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한다. 그래서 대충 보시면 나와요? 설탕 같은 것도 고체잖아요. 근데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거지. 근데 기체의 용해도는요. 기체 용해는 두 가지 영향을 받는데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받아요. 기체는요, 여러분 탄산음료 있잖아요. 탄산음료 보시면 차가운 데에서 거품이 안 나요? 뜨거운 데서 거품이 안 나요? 차가운 데서 안 나죠. 이렇게 따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 차가운 데서 잘 녹는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용해도는 기체에서는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합니다. 됐죠? 여기서 보니까 따뜻한 물하고 여기 찬물이 있어요. 온도는 당연히 비가 따뜻한 물이 높겠죠. 기포양 잘 안 녹으니까 기포가 발생하는 거죠. 당연히 B가 많겠죠. 그러니까 용해도는 찬물에서 더 높다고 했으니까 A가 B보다 크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압력입니다. 압력은 높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리고 사이다 병 뚜껑 닫아 놓잖아요. 왜냐면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압력이 지금 보시면은 압력이 높을수록 탄산음료를 넣었대요. 이렇게. 그렇죠? 지금 이 압력이 높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한다니까 압력이 높은가 봐요. A가 B보다 압력이 높을 때 누가 잘 녹아? A가 잘 녹으니까 기포는 누가 발생해? B가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기체의 용해도는 A가 B보다 크다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탄산음료의 병뚜껑을 열면 기포가 발생한다. 압력이 풀어지니까 더 못 녹고 나오는 거죠. 깊은 바닷속의 잠수부에 급격히 수면으로 올라오면 잠수병에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깊은 바다에서 압력이 세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공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다가 위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 가면은 압력이 작아지니까 용해도가 작아지지.
그러니까 사람이 100만큼 산소가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잠수병이 걸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옆에 한번 조그마한 거 볼까요? 용해도의 표시다 그랬어요. 물질의 용해도를 나타낼 때는 용매의 종류와 이게 중요한 거 나오죠. 용매의 종류와 온도를 표시해야 된다. 그다음에 용매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은 용매의 양에 비례한다. 용매의 양이란 건 이제 물의 양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잘 보시면 이 위에 있는 것들은 포화입니다. 이쪽에 있는 건 뭐라고 그래? 불포화 용액이라고 하고 위에 있는 건 뭐라고 그래? 과포화 용액이라고 합니다. 과포화 용액. 근데 그 과포화 용액에 가면 다 녹지 않고 뭐야? 석출되어 있죠. 불포화 용액을 포화 용액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를 포화 용액으로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돼요? 온도를 이쪽으로 올리든가. 맞죠? 그 다음에 용질을 봐봐요. 불포화 여기서 이건 과포화죠? 불포화 용액을 포화 용액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얘는 지금 다 안 녹아 있는 거지. 그러니까 포화 용액으로 만들려면 얘가 이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지. 이쪽으로 가는 방법은요,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 있고, 또는 용질을 이쪽으로 가려면 뭐야? 용질을 더 녹이는 방법이 있겠죠. 더 넣는 방법.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도와 고체물질의 용해도, 대부분의 고체물질은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한다. 그러나 수산화칼슘, 수산화마그네슘, 산화칼슘 등은 칼슘이나 쉼자가 들어간 거 있죠. 쉼자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쉼자가 들어간 것은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감소한다. 이런 것들 예외니까 좀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용해라는 거는 가보니까 고르게 섞여 있는 현상이죠. 그 다음에 용질입니다. 용질은 녹는 물질이죠. 용매는 녹이는 물질, 용액은 고르게 섞여 있는 물질, 이렇게 되겠죠. 8번입니다.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g수 뭐라고 그래요? 이걸 용해도라고 하죠. 9번입니다. 다음 중 용해도와 용해도 곡선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공표, 옳지 않은 것은 X표로 하시오. 용매가 같으면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용해도가 같다? 틀리죠. 온도와 용매가 같을 때 같은 물질은 용해도가 일정하다. 맞는 말이죠. 온도와 용매의 종류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3번 용해도 곡선은 압력에 따른 물질의 용해도를 나타낸 것이 아니죠. 뭐에 따른? 온도에 따른 거죠. 용해도 곡선 위에 용액은 모두 포화 용액이다. 맞는 말입니다. 10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림은 몇 가지 고체 물질의 용해도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40도에서 용해도가 가장, 그래서 용해도가 40도에서 제일 높은 건 뭐예요? 질산 나트륨이지. 60도씨의 물 100g에 녹여 만든 포화 용액을 20도로 냉각할 때 석출되는 용질의 양이 가장 큰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울기가 엄청 좀 가팔라야 된다는 거지. 따라서 가장 가팔른 질산칼륨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다음은 고체와 기체의 용해도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그랬어요. 고체는 대체로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어떻게 해요? 증가하죠. 기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감소하죠. 압력이 높을수록 용해도는 증가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또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2번까지 풀어주니까 13번이겠네요. 용해와 용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고르게 섞이는 현상을 뭐라고 그래요? 용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억번은 맞는 말이네요. 2번 용액은 균일 혼합물이다. 맞습니다. 균일 혼합물입니다. 불포화 용액에는 용질을 더 녹일 수 있죠. 포화 용액이 될 때까지 녹일 수 있는 겁니다. 포화 용액에는 용매의 용질이 최대로 녹아 있다. 맞는 말이죠. 정답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그림은 설탕물을 만드는 과정이다. 용질과 용매를 옳게 짝지른 건. 용질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설탕이라고 그랬죠? 용매는 물.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15번입니다. 용액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그래서 여기서 균일 혼합물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탄산음료. 물은 뭐예요? 순물질이지. 그러니까 용액 아닙니다. 우유는 불균일 혼합물이죠. 디귿번도 아니네요. 흙탕물, 얘도 불균일 혼합물이네요. 식초는 균일 혼합물이죠. 소금물도 균일 혼합물입니다. 왜냐하면 용액에 최대로 녹아올 수 있는 거.
녹아 있으니까. 녹는 게 바로 용해죠. 소금은 녹는 거고 흙탕물은 흙이 물에 녹는 건 아니죠. 다시 1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불포화용액을 포화용액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 설명하시오 그랬어요. 이렇게 이게 용해도 곡선입니다. 불포화용액이네요. 온도를 낮추거나 용질을 더 넣는 거죠. 17번이요. 다음 중 용해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 맞는 말입니다. 용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맞고요. 기체의 용해도는 압력에 따라 영향을 받죠. 용매 100g, 아까 100g 중요하다고 했어요.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g 수다. 맞는 말이죠. 용질의 종류가 같으면 용매에 관계없이 같은 값을 갖는다. 틀렸습니다. 용매가 같아야지 같은 용해도를 갖는 거죠. 18번입니다. A B, C, D 중 포화용액을 고르시오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B하고 이 곡선 위에는 B하고 C. 얘는 과포화, 불포화죠, 얘네들은. 19번 갈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건 뭐 많이 보던 거니까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고체 물질의 용해도는 감소한다. 이거 틀렸죠. 60도씨에서 용해도가 가장 큰 물질은 용해도 60도 가볼게요. 60도 여기는 제일 높은 거는 질산나트륨 되겠네요.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30도씨의 물 100g에 40g이 모두 녹을 수 있는 물질은 세 가지이다. 30도로 가볼게요. 30도면 이 정도죠. 30도씨의 물 100g에 40g이 모두 40g이 녹아야 되는데요. 40g이 녹아야 되는 거는 지금 여기가 40이 여기네. 용해도가. 그럼 녹을 수 있는 물질은 세 가지다. 틀렸죠. 왜냐면 이 약은 40보다 용해도가 더 낮잖아요. 아래들. 그러니까 디귿번 틀렸고요. 리을번 온도에 따른 용해도보다 가장 큰 물질은 질산칼륨이죠. 딱 봐도 이거 이제 문제 이렇게 급격하게 하는 게 용해도 차이가 큰 거죠. 20번입니다. 80도씨의 물 50g에 각 고체 물질을 녹여 만든 포화용액을 20도로 냉각시킬 때 속출되는 고체의 질량이 가장 큰 것은 가장 급격하게 그 기울기가 변화되는 질산칼륨이 정답입니다. 21번 80도의 물에 질산칼륨을 녹여 만든 포화용액 540g을 40도씨로 냉각할 때 속출되는 질산칼륨의 양이다 라고 했죠. 이런 거 계산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계산 문제를 좀 많이 풀으셔야 돼요. 그럼 문제에서 보면 80도씨에서 질산칼륨의 용해도가 170입니다. 또한 물 100g에 가장 많이 녹을 수 있는 게 그래서 170g이라는 얘기죠. 즉 포화용액 270g은 포화용액 270g이라는 것은 뭐예요? 물 100g과 그 다음에 그 질산칼륨 170g이 돼 있는 거죠. 됐죠? 그러면 질산칼륨 포화용액이 지금 몇 g이라고 그랬어요? 540g이라고 했죠.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질산칼륨의 양을 한번 봅시다. 우리 270에서 몇이었어요? 100이었지. 그럼 540에서 몇이 돼요? X지. 됐어요? 따라서 X는 몇 g? 340g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340g이 질산칼륨이 되고요. 물은 몇 g이 돼? 200g이 되네요. 됐죠? 그러면 40도씨에서 물의 용해도가 질산칼륨의 용해도는 63이니까 그래? 그럼 물 100g에 63g이 녹죠. 됐죠? 그럼 물 200g에는 몇 g이 녹아요? 126g이 녹죠. 그런데 아까 녹아있던 게 몇이었어요? 340이었지. 340이니까 126g을 빼주니까 몇이 돼요? 214g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221번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이 문제 모르시면 수업 시간에 꼭 해달라고 좀 하십시오. 그 다음에 다른 문제집 풀 때는요, 이 21번 같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22번입니다. 똑같은 문제네요. 표는 온도에 따른 황산구리의 용해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60도씨의 물 180g에 황산구리 2를 녹여 만든 포화용액을 20도로 냉각시킬 때 석출되는 황산구리의 질량을 구하세요. 수학 문제예요, 수학 문제. 지금 60도씨 여기입니다.
이건 100g에 몇 g 녹았어요? 39g 녹았죠. 그러니까 80g에 Xg 녹아야 되겠지. 그래서 구하시면은 83, 24, 89, 70이니까 여기가 3120이 되고 100X가 됩니다. 따라서 X는 몇 g? 31.2g이죠. 그죠? 얘를 몇 도시로 내렸어요? 20도시로 내렸답니다. 그러면 용해도에서 지금 20도시에서요. 20도시에서 지금 100g에 20g 녹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80g에는 20g입니다. 80g이 X죠. X는 그리고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게 몇 g이에요? 16g이지. 됐죠? 그러면 아까 31.2g에서 지금 16g만 녹을 수 있으니까 빼주면 몇 대요? 15.2g이 정답입니다. 이 문제 여러 번 풀어보십시오. 23번 그림은 기체 용에 대해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이다. 얼음물, 상온의 물, 50도씨의 물 이렇게 됐네요. 기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험관이라면 가장 안 녹는 거죠. 안 녹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바로 E란 얘기고. 그 다음에 기포가 가장 적게 발생하는 건 압력이 세고 차가운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B죠. 그러니까 정답 4번입니다. 24번이요. 다음 중 압력과 기체의 용에 대한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은 그랬어요. 아까 이거 설명했죠? 담수병. 오케이, 이런 것들을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먼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해도로 고체 물질의 속출량 계산이다. 이 부분은 가장 많이 나오고요.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적 계산이 많기 때문에 근데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시면은 다 이해되는 부분이에요. 용해도라는 거는 물 100g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1번 문제 보시면은 60도씨의 물 100g에 이러면 땡큐예요. 그럼 뭐 구할 필요도 없어요. 20도씨로 냉각됐다. 그러면 124g이 녹아있다가 88g만 녹을 수 있으니까 124에서 88g을 뺀 36g이 속출된다. 나온다 이거죠. 이런 문제는 쉬워요. 근데 2번 유형으로 가서 조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질산칼륨의 용해도 곡선이다. 80도씨의 질산칼륨 포화용액이라는 게 나왔어요. 포화용액의 뜻을 알아야 돼. 포화용액은 용매에다가요 용지를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에다가 질산칼륨을 더한 거겠지. 그러면 80도씨에서요 포화 용해도는 몇이에요? 169지. 그럼 포화 용액은 여기다가 물 100g을 더한 269g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보시면 포화 용액이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2배가 돼 있지. 2배가 돼 있다는 거는 녹는 것도 2배로 녹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69g이 녹아 있는 게 아니라 이거의 2배인 338g이 녹아 있다는 거지. 20도로 가니까요. 여기 32잖아. 얘도 64가 되는 거지. 따라서 빼주면요. 274g이 속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포화 용액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아셔야 돼요. 이제 문제 몇 개 풀어볼게요. 80도씨의 물 200g. 200g이네. 조심하셔야 되네. 질산나트륨 250g을 녹여 만든 용액을 40도씨로 냉각시킬 때 그랬어요. 그러면 80도씨로 먼저 가볼게요. 얘는 물 100g이고요. 여기 표는 물 100g이에요. 얘는 물 200g이죠. 그럼 200g에 녹을 수 있는 건 얘의 2배인 296g이네. 296g이 녹을 수 있는데 256g이 녹았으니까 전체 다 녹아 있는 거죠. 그러면 40도로 냉각을 시켰어요. 지금 256g 녹아 있어요. 그러면 40도씨로 가니까 104g이 녹을 텐데 이건 100g이죠. 그러니까 200g일 때는 몇 g? 208g이요. 됐죠? 그러니까 256g에서 208g을 빼주면 48g이 속출이 된다는 얘기지.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296이 포화 용액이지 여기서 296에서 이거 빼는 거 아닙니다. 녹아있는 양에서 빼는 거죠. 또 2번입니다. 60도씨의 물 80g입니다. 80g이니까 좀 그렇지. 그럼 80g에 몇 g 녹아있나 한번 볼게요. 100g에 몇 g 녹아있어? 160도니까 124g 녹아있네. 80g에는 Xg 녹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99.2g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60도씨에서 124g이 아니라
99.29g이 녹아 있는 거죠. 0도씨일 때 볼게요. 0도씨에 보면 73이잖아요. 그러니까 100일 때 몇이야? 100일 때 73이죠. 그러면 100일 때 73인데 지금 보시니까 물이 80g의 X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58.4가 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99.2g에서 몇을 빼줘요? 58.4를 뺀 40.8g이 석출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3번입니다. 80도씨에 물 100g. 물 100g이면 땡큐지. 100g에 A를 녹여 만든 포화용액을 30도로 냉각해서 포화용액이래요. 그럼 몇 g 녹아있어? 70g 녹아있고요. 30도씨에서는 몇 g? 20g 녹아있으니까 50g이 석출되는 거죠. 이제 표를 보고 하는 겁니다. 60도씨에 포화용액 56g이라면 원래 60도씨에 포화용액은 몇 g이에요? 140g이지. 왜냐면 물 100에다가 용질 40g이니까. 됐죠? 60도씨의 포화용액, 그러니까 140g에는 몇 g 녹아있어? 40g 녹아있단 말이죠. 근데 포화용액 56g에는 Xg이 녹아있다 이거지. 따라서 계산하면요. 40에다가 56, 그 다음에 140, X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이렇게 계산하면요. 계산해주면 X는 16g이 녹아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른 문제집들도 통해서 이 문제를 계속 풀어보고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모르시면 수업 시간에 질문하도록 합니다.